저희 어머니가 직접 오기 어려우셔서요. 대신 적금을 처리하려고 해요. 네, 그러시군요. 이 위임장은 고객님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작성하셨고 제가 대신 왔어요. 은행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후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방금 위임장이 접수됐는데 본인이 직접 제출하신 게 맞나요? 박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위임장이요? 아니요. 난 그런 거 제출한 적 없어요. 직원은 즉시 서류 처리를 보류했고 박 씨에게 직접 방문해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는 직원이 눈앞에서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며 순간적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은행에서 이처럼 철저히 확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은행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멀리서 은행을 향해 급히 뛰어오는 박 씨와 마주쳤습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박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며느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저는 그냥 도와주실 줄 알고. 너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알기나 해. 이건 분명한 불법 행위야. 얘가 진짜 겁도 없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바로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67세로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박 씨는 이후 오로지 아들에게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은 아들이 혹여라도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최대한 지원해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결혼하고 독립한 이후 박 씨는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어느새 혼자 사는 삶에도 익숙해졌고 오랫동안 운영하던 작은 옷가게도 접으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박 씨는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아들도 아빠 없이 컸는데 내 손주만큼은 돈 걱정 없이 컸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박 씨는 손주를 위해 적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직후부터 매달 50만 원씩 넣기 시작했고 이 돈이 언젠가 손주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어떻게든 쪼개서 모았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인 돈은 어느새 4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박 씨는 이 돈을 절대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손주가 대학 갈 때까지 묵혀두고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에 보태줄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박 씨가 남은 생을 살아가며 지키고 싶은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한편 박 씨의 며느리는 야무진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자립심을 보였고 결혼할 때도 시댁에 손 벌리지 않겠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했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성향이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경제적 지원을 크게 해주진 않았지만 혼수 일부를 도와주었고 기본적인 결혼 비용만 부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크게 바라지 않는 눈치였기에 박 씨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며느리가 창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지만 시장 경쟁이 치열해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이후 카페를 차려보았으나 경험 부족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몇 달 만에 접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업자를 구해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엄마들과 함께 아기 용품 사업을 구상했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했기에 이번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박 씨도 처음에는 응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사업이 잘 풀린다면 집안에도 좋은 일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며 확신했고 박 씨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제품도 잘 팔렸고
육아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생각보다 원가가 높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점차 시들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가 갈수록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매출이 줄어들면서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제 겨우 시작이니까. 며느리는 끝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올해 초 사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동업자와의 갈등도 심화되었고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사업 실패 소식을 들었지만 깊게 개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업이란 게 원래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법이고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나선 일이라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완전히 망한 뒤 며느리는 계속해서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들어 보이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색이 어두워졌고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박 씨에게 은근히 말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적금 같은 거 그냥 묶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뭘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응? 뭐 그렇긴 하지. 그래도 난 그냥 묵혀두려고. 박 씨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며느리의 속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전에 저희 애기 앞으로 적금 들어두시지 않았나요? 벌써 꽤 모였겠어요. 박 씨는 순간 며느리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겉으로는 조심스러운 척 물어보았지만 속마음은 뻔히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적금을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얼버무리며 넘어갔지만 그 이후로 며느리는 점점 적금 이야기를 꺼내는 빈도를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뜬금없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꺼내더니 애 키우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둥 평소 하지 않던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좀처럼 박 씨가 이야기 물꼬를 터주지 않자 결국 직접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서요. 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애 위해서 쓰실 거라면 지금 저희한테 맡기시는 건 어때요? 얘는 진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걸 갑자기 깨라는 거야? 적금을 깬다기보다는 10년 뒤에야 쓸 돈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잘 활용하면 몇 배로 불릴 수도 있어요. 요즘 좋은 상품들도 많거든요. 박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너 사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 차라리 대놓고 그냥 달라고 해라. 뭘 불려준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해? 그건 아닌데. 저기, 며느리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싶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장 아이 유치원비 대고 이런 것도 힘들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죠. 어차피 아이 앞으로 쓰실 돈이었으니까 지금 받아서 제가 아이 필요한 곳에 쓰고 다시 금액 채워 넣으면 안 될까요? 아니 나는 그런 거 복잡해서 싫다. 그냥 계속 묵혀두고 저금할 거야. 너는 돈이 급하면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지. 무슨 할머니가 손주 앞으로 달아둔 적금을 깨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어차피 지금 당장 쓰실 돈 아니잖아요. 이거 잠깐 빌려주시면 정말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들다는 말만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적금을 해지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해라. 그 돈은 절대 못 건드린다. 박 씨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속상하네요. 제가 평소에 이런 부탁드리지 않잖아요.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정말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글쎄 나도 팍팍 도와주면 좋은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아까는 대놓고 부탁하라고 하시더니 왜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얘 좀 봐라. 돈 나한테 맡겨놨어? 내가 네 자식 앞으로 돈 모아둔 거지. 네 사업 안 될 때 메꾸자고 모아둔 돈 아니야. 그만 얘기하고 가봐. 그러자 며느리는 잔뜩 인상을 찌푸렸고 일어서 여전히 구겨진 얼굴로 아주 맵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도 못할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너무 무자르듯이 선을 그어버리시니까요. 결혼할 때나 저 사업한달 때나 어머니께 뚜렷한 도움을 청하거나 받은 적이 있었나요? 이번은 진짜 급해서 그런 건데
사람을 되게 민망하게 하시네요. 박 씨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손 벌리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며느리가 너무나도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너 사업할 때 차라리 말릴 걸 그랬나 보다. 하고서 이런 소리나 하고 내 원망이나 하는 걸 보니? 그게 아니라 상황이 워낙 힘들어서 그렇고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네요. 가볼게요. 박 씨는 그렇게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쓴물을 삼키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 씨는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적금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더는 참을 수 없어 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와이프가 요즘 계속 애 앞으로 들어놓은 적금 이야기를 꺼내더라. 힘든 건 알겠지만 손주 돈까지 탐내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아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는 들었지만 며느리가 시댁의 돈까지 노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뒤에도 정확한 피해 규모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빚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도 몰라. 말을 안 해. 아들은 답답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상해 없이 진행했고 사업이 잘 될 때는 모든 게 자신 덕분이라는 듯 행동하더니 이제 와서 빚까지 숨기고 있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집으로 계속해서 청구서들이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카드값인 줄 알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지더니 대출 독촉장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대출도 받았어? 조금만 지나면 금방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게 조금이야? 얼마가 남아있는지라도 알려줘야 내가 생각을 하지.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끝까지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있으면 해결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며느리는 그 불안을 덜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댁의 돈을 이용하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대략 상상은 가지만 당신 혹시 어머니가 애 앞으로 적금 얼마나 들어두셨는지 알아? 거의 5에서 6천 정도 될 것 같은데 10년 만기로 모으신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 아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미 어머니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들었기에 더욱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왜 물어? 당신 돈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어려운 거 어머니도 아시니까 잠깐만 쓰면 안 될까 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그 돈은 엄마가 애를 위해서 모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빌려 쓰는 형식으로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 내가 당신 사업한달 때 그렇게 말렸는데 안 들어놓고 손 뗄 데가 없어서 애 적금을 건드린다고? 분위기는 점점 격양되었고 결국 둘은 크게 싸웠습니다. 아들은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난 더 이상 이 문제에 끼고 싶지 않아. 아들은 그렇게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에게조차 기댈 수 없다면 이제 자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차라리 다른 대출을 알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빚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던 사건은 이후 더 큰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동업자와 함께했던 육아용품 사업이 실패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실을 함께 나눠서 해결하기로 약속했기에 며느리는 빚을 더 내서라도 이 문제를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해결될 거라 믿었고 동업자 역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각자의 몫만 책임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동업자와 연락이 잘 되었지만 점점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마음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대답이 올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업자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설마 이 여자 도망간 거 아니지?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인들에게 동업자의 소식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사 간 것 같던데? 나도 직접 본 건 아닌데 그 아파트 단지에 내 친구 살잖아. 이삿짐 차 나가는 거 봤다고 얘기 들었어.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지 뭔가 오해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동업자의 번호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톡도 차단이 되었고 SNS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현실을 직감했습니다. 동업자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후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기요, 저희 환불 언제 되나요? 배송은 왜 안 돼요? 사장님 맞으시죠? 사기 아니에요?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이메일과 문자에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면서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동업자를 수소문하고 잡아내려고 별수를 다 써봤지만 쏟아지는 항의 연락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이제 나 혼자 다 떠안아야 하는 거야? 그날 밤 며느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위해 받은 소액 대출 1억 원, 이후 확장을 위해 추가로 받은 1억 원, 그리고 동업자와 함께 나누기로 했던 비용까지. 이제 며느리 혼자서 3억 가까운 빚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급히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채까지 조금 건드리면서 막아보려 했지만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미 5천만 원 이상의 이자가 쌓였고 매일같이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였고 당장 생활비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 남편이 알면 무조건 이혼 얘기 나올 거야. 남편은 처음부터 사업을 반대했었습니다. 육아용품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만류했지만 며느리는 기어코 추진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단언하며 사업에 올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남편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동업을 할 때조차 남편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금전적 문제는 일절 남편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터라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나를 못 믿겠지. 며느리는 괴로웠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댁에서도 자신을 좋게 보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손주를 핑계로 적금을 요구했다가 단호하게 거절당한 것도 이미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억이 넘는 빚까지 떠안은 채 시댁의 도움을 청한다면 완전히 신뢰를 잃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안 돼.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그 돈만 있으면. 그 순간 며느리는 박 씨가 모아둔 손주 적금을 또 한 번 떠올렸습니다. 적금만 있으면 그래도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텐데. 며느리는 다시 한번 그 적금에 대한 집착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수준에 10,000원도 없었고 그나마 평소 사람 좋은 시어머니인 박 씨를 통해 그럭저럭 받아낼 거란 미련이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적금을 몰래 해지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채 이자가 매일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항의와 환불 요청도 계속됐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기조차 두려웠습니다. 아이 유치원 선생님의 전화가 와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사채업체나 독촉 전화일까봐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끝장나겠어.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뒤지다가 적금 해지에 필요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만 있으면 되잖아? 서류에 어머니 도장만 찍으면 끝이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 씨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는 이상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고 도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도장만 있으면 되는데 어디 두셨을까? 며느리는 박 씨가 도장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유심히 봐뒀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평소 서랍장 한쪽에 넣어두곤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냥 잠깐만 빌리면 돼.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 거야. 며느리는 박 씨의 도장을 챙길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일부러 아이를 데리고 박 씨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애 좀 봐주세요. 저 볼일 좀 보고 올게요. 박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손주를 돌보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틈을 타 며느리는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생활용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한 장씩 넘겨보며 도장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원래 여기 있었는데. 당황한 며느리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박 씨가 부엌에서 나오며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뭘 그렇게 뒤지고 있냐?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 봉투 찾고 있었어요. 박 씨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수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게 우연일까? 박 씨는 순간 며느리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손주 적금에 대해 물어보던 모습, 돈이 필요하다며 눈치를 주던 태도, 그리고 오늘의 행동까지. 혹시라도 내 돈을 손 뗄까봐 미리 치워두길 잘했지. 며칠 전 박 씨는 불안한 마음에 도장을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랍장에 두곤 했지만 왠지 마음이 쓰여 금고 안에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도장을 몰래 가져오지 못한 며느리는 더욱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빚 독촉과 환불 요청으로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하루 1시간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대충대충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지방에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주변에 돈을 빌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점점 더 박 씨의 적금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 돈만 있으면 최소한 이자는 막을 수 있어. 하지만 박 씨가 워낙 단호하게 거절했기에 직접 설득하는 건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아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은행 가서 어머니 적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 좀 해봐.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당신 미쳤어? 그걸 왜 내가 확인해? 아니, 어차피 우리 애 적금이잖아. 애 아빠가 확인 못할 이유가 어딨어? 아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관리하는 돈이고 우리가 건드릴 돈이 아니야. 그러나 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욱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알아만 봐줘. 해지할 것도 아니고 얼마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 그거 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야 하고 아무튼 나 지금 사업도 잘 안 돼서 처리할 게 많아. 좀 알아봐 주라. 아들은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도 적금에 대해 몇 번 언급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적금을 빼서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쓰려는 건 아니겠지?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지만 일단 의심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아들은 적금에 대해 문의했지만 직원이 해지를 요청하는 것이냐고 묻자 당황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잔액을 확인하는 정도로 생각했지 직접 해지를 진행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지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나 며느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왜 저렇게 답답하게 행동하는 거야? 그냥 확인만 해주면 되는데? 아들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계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도장도 손에 넣지 못했고 아들도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고 빚 독촉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조작한 위임장을 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오기 어려우셔서요. 대신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나 은행 직원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이 위임장은 고객님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작성하셨고 제가 대신 왔어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후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방금 위임장이 접수됐는데 본인이 직접 제출하신 게 맞나요? 박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위임장이요? 아니요. 난 그런 거 제출한 적 없어요. 직원은 즉시 서류 처리를 보류했고 박 씨에게 직접 방문해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직원이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며 순간적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은행에서 이처럼 철저히 확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은행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멀리서 은행을 향해 급히 뛰어오는 박 씨와 마주쳤습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박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며느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저는 그냥 도와주실 줄 알고. 너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알기나 해. 이건 분명한 불법 행위야. 너 아주 무서운 게 없구나?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바로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변호사 사무실과 경찰서를 각각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견은 하나로 좁혀졌고 결론은 모두 같았습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하려 한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본격적인 조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면 만들 수 있지만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하여 상황을 더 확장시키지는 않고 상담을 한 것으로 일단 마무리하기로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현재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며느리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충격받은 아들은 회사를 조퇴하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불 꺼진 집에서 그냥 누워있을 뿐 일어나 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오늘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닌 거야? 미쳤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돈 있으면 그래도 아주 망한 건 아닌데. 시작할 수 있었는데. 와, 진짜 사람 너무 질리게 한다. 하다 이런 꼴까지 봐야 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아들은 그제야 며느리의 상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피곤한 기색을 보였던 아내였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똑바로 말해봐. 지금 무슨 빚이 얼마나 있길래 이러는 거야? 4억 가까이 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씨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사업이 조금 힘든 줄만 알았지 이 정도로 몰려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 4억? 아들은 충격을 받아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업자가 도망쳤어. 처음엔 갚겠다고 했는데 결국 집까지 빼고 이사가 버렸어. 연락도 다 끊겼어. 그럼 그 돈 전부 당신이 갚아야 한다는 거야? 응.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야 아내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돈을 우리 엄마 돈으로 메꾸려고 했다고? 애 적금을 깨서?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내가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그냥 뭐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랬어. 제정신이 아닌가 봐. 멍하니 벽을 바라보던 며느리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쯤 박 씨는 집으로 퇴근한다던 아들의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박 씨를 마주하자마자 며느리는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 씨는 물끄러미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고나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어디까지나 널 위해서가 아니라 니들 밑에 딸린 자식이 있어서야. 대신 다시는 내 돈에 손 댈 생각도 하지 마라. 며느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을 뱉고 나니 더 감당 안 되는 감정들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게다가 아직 유치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있을 손주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도 같은 생각을 했던지 바로 물었습니다. 좋아. 나나 엄마나 당신이 벌인 일에 대해 우리는 이제 손대지 않을 거야. 근데 앞으로 애는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지금 애를 챙길 정신이 돼? 상황이 되냐고. 아들이 묻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빚을 해결해야 하는데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때 박 씨가 답답한 마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손주는 내가 신경을 써야겠다. 그 정신으로 무슨 애를 보냐? 빚이나 얼른 뛰어다니면서 갚던지 알아서 하고 애한테는 손 떼. 박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는 잘못이 없어. 당신 일이 애한테까지 영향이 가면 안 돼. 그리고 당신과 나는 앞으로 갈 길이 멀 것 같은데 이건 다시 얘기해보자. 굳은 얼굴로 말하던 아들은 생각이 매우 많아 보였습니다. 우선 손주는 박 씨가 근방에서 살고 있었기에 집으로 데려가서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아들은 충분히 생각한 결과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성을 잃고 우리 어머니 적금까지 손 때려던 마당에 내 수입도 안심할 수가 없어. 아무튼 나는 지금 당신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 빵점이야. 이 상태로는 같이 못 살아. 내가 나갈까 당신이 나갈래? 아들은 차마 며느리더러 나가라는 말까지는 못한 채 그러나 내심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자식까지 시어머니에게 맡긴 마당에 이 집에서 버티는 뻔뻔함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갈게. 친정에 가야지. 내가 나가는 게 맞잖아. 그렇게 힘없이 말하며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 씨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은행을 찾아가 손주 적금이며 본인 앞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거치고 보안을 철저히 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나 남들이 다시 접근할까봐 본인만이 해지할 수 있도록 추가 보안 조치를 했습니다. 돈 문제에서는 가족도 못 믿겠네. 가족도 못 믿을 거면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 이 사건을 계기로 박 씨는 주변에서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신중하게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다시 이와 같은 아찔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겁니다. 며느리는 이후로도 몇 번 박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다시 시작한다니 다행이다만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는 나는 연락 안 받고 싶다. 불편하구나. 박 씨는 냉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뉘우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의 별거도 계속되었습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당장은 절대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며느리는 빚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직장을 구했지만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사이 간간히 손주 얼굴을 보기는 했습니다. 확실히 홀로 빚을 갚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는지 갈수록 얼굴이 상했다는 얘기를 아들에게 듣게 되긴 했습니다. 바로 이혼까지 결심했던 아들도 일단은 며느리가 빚을 탕감하고 있는 과정이고 손주가 엄마를 찾고는 있기에 지켜보는 중입니다. 박 씨는 가끔 손주 적금 통장을 꺼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살다 이런 경험까지 할 줄이야. 기가 막혀서 원. 그 덕에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 걸 다행이라고 여겨야 되는 건지. 이제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이 돈을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여기에는 꾸준히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금융교육이나 은행에 가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뼈아픈 경험이 있어서인지 가끔 친구들이 뭣도 모르고 자식에게 뭘 주려고 하거나 은행 거래를 한다고 하면 바로 경고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박 씨는 며느리를 본인 인생에서 분리해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난 날도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고 앞날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